나갈 수도 없고 또 늦게 가면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애로점이 많아요. 이렇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손세정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처럼 손세정제도 지금 물량이 떨리잖아요. 이걸 소분할해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온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진행을 맡은 공희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국내 확진 환자는 8,000명에 가까운데요. 초유의 사태 속에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중증 질환자, 독거 노인인데요. 이 시간 그들의 상황은 어떤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취재기자 소개하겠습니다. TBS 이강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균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한 주간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최근에 집단 감염 발생도 있어서 바짝 긴장해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에이스 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었죠. 오늘 기준으로 그 확진자 수를 집계해 보면 112명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요. 서울 시민이 74명, 경기도민이 21명, 인천 시민이 17명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민간 기업 관련한 콜센터가 전국에 700여 개에서 많게는 900여 개 정도, 서울에는 400여 개가 있는 걸로 집계가 됩니다. 이들 센터 요원들의 감염 여부를 좀 전수조사하는 그런 방침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전체 확진자 수를 좀 넓혀서 보면은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오늘 기준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1명의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넓혀 보면 8,000명에 육박합니다. 7,979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어제와 대비해서는 110명이 늘은 상태인 거죠. 매일 이런 확진자 증가폭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요. 100명대에서 한 200명대 정도 증가폭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러한 콜센터 감염을 계기로 지금 다른 이런 밀집 시설에서도 조치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 간의 간격이 매우 좁은 공간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되겠죠. 콜센터가 바로 대표적이었는데 다른 상업시설들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공간들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지금 집계를 하기에는요. 시내 전체 노래방 수가 6,200여 개, 또 PC방이 4,200여 개 정도가 있어서 다 합치면 10,000개가 넘는 사업장입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긴급 조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서울시가 오늘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속에 모든 시민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속보를 지켜보고 정부의 대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막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마스크 우리 준비해온 거 가져왔어요. 두 번 써도 돼요? 응. 내가 지금 잠깐 쓰고 안 쓰면 아까 어디 나갈 때나 사람 많을 때 꼭 끼셔야 돼요? 소독약 냄새가 나요. 코로나19가 이제 발병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전파 위험성도 있고 해서 전화로만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하기도 하고요. 금방 아무것도 안
줄 알았는데 나는 뭐 사람들이 뭐 코로나 그래 콜레라가 테레비도 그때는 안 보고 있었고 아예 안 나왔었어. 돈 안 내서. 그러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테레비도 다시 이게 연결한 거예요. 저번 달에. 물이 안 나오니까 지금 빨래 하다 그냥 다 엎어놓고 싱크대에서 몇 개 헹군다고 해도 이제 오래 못 앉아 여기서 의자로 앉아서 해야 되는데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가 물이 나야 되는데 여기가 물이 못 나오는 거죠. 라면하고 영양 건강식품 그래서 드시라고. 나중에 다시 먹어. 아니 근데 그게 잘 되더라고요. 이거 이 기자, 네. 화면 속의 여성분. 네. 지난달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텔레비전을 연결해서 세상 소식을 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왔던 게 약 2달 전인 지난 1월 20일이었는데 지금 이 시민이 코로나의 상황 자체를 처음 인지한 것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월 이제 후반부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TV가 좀 끊겨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상황 인지가 좀 늦었다라는 좀 스스로의 설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대화를 한번 나눠 보니까 보신 것처럼 뭐 이 감염병의 이름 자체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콜레라, 뭐 코로나 또는 콜로라 뭐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혼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돌봄당 활동가들이 나름대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좀 묻곤 했었지만 이런 감염병의 이름과 또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이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텔레비전을 매일 보면서 몇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몇 명이 사망을 했고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는 하고 체크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가정 형평상 텔레비전 연결이 안 돼서 또 누가 찾아오는 이도 계속 없고 해서 이런 감염병이 발생한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더라도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이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스스로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코로나 의심 증상이다라고 스스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이 시민과 대화를 나눌 때 최근에 좀 기침 증상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 기침을 하면 3시간씩 멎지 않을 정도로 기침이 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평소에 갖고 있었던 어떤 질환일 수는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혹시 이것이 코로나 증상인가라고 의심을 해보고 예를 들면 어떤 의료진에게 문의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또 스스로에 대한 증상 의심도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에 궁금한 게 있었을 때 물을 수 있는 우리 상담 전화가 있잖아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상담 전화 1339번 전화가 있는데 이런 전화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역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필수로 알아야 될 정보조차 전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재채기 한 번만 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3시간 동안 기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다 말씀하신 점이 좀 인상적입니다. 네. 어쨌든 돌봄단의 전화통화로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국 기자, 그런데 정보를 제때 알더라도 몸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은 그 정보를 활용하기가 어렵다고요.
네, 맞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근육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일거수일투족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장애인 가정에는 근육장애뿐만이 아니라 호흡 보조기구를 차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했던 장씨 형제분들이 계셨습니다. 만약 이들한테서 호흡 보조기구가 빠진다면 생명에 위협이 될 그런 지장이 있는 소지가 있어서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식사부터 배변, 목욕 같은 일상적인 도움부터 호흡기계를 이용해서 가래를 배출하는 그런 1차적인 보건,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에는 이처럼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최중증 장애인이 3만 2천여 명, 전국적으로 합하면 19만 8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사 선생님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적게 나와서 화면을 보니까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활동지원사의 도움이 참 필수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근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이 기자, 장애인의 일상은 좀 괜찮은 건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인 그 생활 활동은 같습니다. 일단 끼니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죠. 또 수차례 화장실을 또 다녀야 되고 또 몸도 씻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옷을 갈아입으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또 특히나 어떤 중증 장애나 환자인 경우에는 또 어떤 배변을 보조해 주는 어떤 용품들도 갈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필요한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사실 제대로 안 된다면 당장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도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돌봐주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생활 자체가 엉망이 돼버리기 쉬운 거죠. 또 예를 들면 제가 찾아갔던 그 시민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쌀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즉시 배달을 시키거나 누군가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죠. 또 수도가 고장이 난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주민센터에서 또 도움을 주고 수도 그 정비업자를 불러서 연결도 해주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또 잘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지금 며칠 몇 주 동안에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또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필요한 즉시 해결이 필요한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몇 주씩 방치가 된다면 사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되지 않아서 어찌 보면 생활 위생 건강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더욱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상시에 필요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사실 생명 자체에도 위태로움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장애인에게는 최소한의 일상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코로나19 방역도 가능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 기자, 좀 어떤가요,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증 장애인분들한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자가격리되는 것, 그러니까 혼자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의 한 장애인 생활센터에서 일하던 활동 지원사가 코로나19 판정을 받으면서 그 센터에 있었던 직원들과 장애인들이 모두 격리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격리 중에는 활동 지원사를 구할 수가 없고 또 가족들의 출입도 금지되다 보니까 정말 버려지듯이 혼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요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 음식을 시키면 겨우 그 음식을 받으러 또 힘겹게 기어 나가야 했고요. 세수하고 씻는 데는 한 1시간 반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이 격리 생활을 겨우 이어갔다고 합니다. 참 일상이 고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중증 장애인에게는 이처럼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활동 지원사의 방문이 끊기는 게 더 무섭다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결국 장애인도 활동 지원사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서로 격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구 기자,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그런 예방 물품은 잘 지원되고 있나요? 네, 당장 이번 주부터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장애인 등록증을 들고 약국에 가면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정작 이 대리인도 마스크를 사러 직접 약국에 사러 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활동 지원사 같은 대리인분들이 하루 평균 한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데 일이 끝나고 약국에 가면은 약국 문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 하루 판매 물량이 이미 다 소진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몸이 아픈 장애인을 두고 이제 마스크를 사러 집을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활동 지원사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그거를 사게끔 하면 뭐예요? 저희가 나갈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두고 방치해서 나가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요새는 또 줄을 서서 사야 되니까 저희 같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하면 뭐하냐? 나가 살 시간이 없다. 대리인이 대신 살 수 있게 한 정책이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군요. 국 기자, 지자체 차원에서의 뭔가 별도의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이처럼 민간 유통 채널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방역용품을 구입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25개에 방역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비를 각각 5천만 원씩 총 12억여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요. 하지만 마스크 대란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이 대책도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체 마스크 물량이 적다 보니까 돈이 지원이 돼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 지원된 돈마저 활용하지 못한 자치구가 많다고 하고요. 또 지역마다 인구수나 장애인 현황이 다른데 이거를 계산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 한 개당 가격을 1,000원 정도라고 잡으면 이 5천만 원이라는 지원비로는 5만 장밖에 구매를 못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도봉구 관계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4번 교부됐거든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서 3,382장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신청을 안 해서 내려오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돈이 있어도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서 수급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부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물량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나요? 국 기자, 현장은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수급 대책을 보면요. 우선 하루 평균 마스크 생산량 1,000만 장 중에 약 20% 정도, 200만 장을 장애인이나 노인, 영유아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선 배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20%에서도 의료기관이나 특별 감염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등에 먼저 배분을 하고 그 나머지 최소한의 물량만 취약계층에 배분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수요보다는 그 공급이 월등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 시내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한 39만 2천여 명,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전체 인원수가 258만여 명인데 이미 정부가 잡아놓은 이 200만 장이라는 공급 물량 수도 월등히 부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지자체들의 비난이 좀 높은데요. 서울시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는 구매할 방법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요. 식약처에서 다 가져가니까. 생산량의 80%를 국가가 먼저 가져가다 보니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 받는 것조차도 기부업체가 지금 여력이 없어서 기부를 못해요.
그렇군요. 지원해야 할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니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 센터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울 시내 한 장애인 센터에는 이런 식으로 공적 지원된 방역용품이 지난 한 달간 마스크 150개, 그리고 손 소독제 10통이 고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센터가 센터 내에 잡힌 프로그램 예산을 다시 활용을 해서 추가 방역용품을 구입했고, 또 손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병을 추가 구입해서 거기에 나누어 담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봤던 서혜영 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회원들 한 550명 정도 되고, 현재 지금 구청에서 내려온 물품은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손 소독제 10개, 마스크 150개인데 손 세정제도 지금 물량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분을 해가지고 배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공공 지원이 없는 그 민간 요양 시설도 있고 또 장애인 보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체 예산으로 결국 구비를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이런 공급 상황이 좀 그나마 더 나은 건지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황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민간 시설에서의 상황은 사실 더 심각합니다. 민간 위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예 사비를 들여서 방역용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심지어 이 시설로 출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한테도 마스크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시설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비싸게 나온 마스크라도 구입을 해서 서로 나눠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런 거는 좀 아껴 써라 하고서 몇 개 정도 줄 수 있는 건데 하나도 지원 안 해놓고서는 그거 관리 잘하라고 어디서 구매할 수도 없는 이런 시국에 뭐 쓰고 하라는 건지도 저 이해가 좀 안 되고, 저희가 좀 종사자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많이 화를 냈어요. 네, 들어보셨던 것처럼 아예 지원이 안 되다가 이제는 마스크 오부제 때문에 이제 약국에 줄을 서면 1인 2장씩 구매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겨우 그렇게 마스크를 수량을 이제 보급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사태에서는 정부가 지역별로 나뉘어진 장애인 현황을 파악을 해서 지자체의 그 현황 수에 맞게 직접 마스크를 배부하는 게 좋은 방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모든 임신부에게 1인당 마스크 5장씩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직접 찾아가는 게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하면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현 마스크 대책이 임신부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걸 겁니다. 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도 직접 배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실은 구매를 하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제 그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직접 필요한 곳에 배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인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마스크를 지역에 뭐 어떤 약국에 가서 뭐 어느 요일에 지금 오부제 실시되지 않습니까? 또 수량은 뭐 제한돼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화면기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또 사실 IT 기반의 방법인 건데, 이런 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이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보 검색을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직접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만약 또 이런 정보를 취득해서 거리에 이제 나갔다고 하더라도 여러 약국들을 돌면은 또 확인했던 정보와 다른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물량이 원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이제 소진돼 있다라고 또 붙어 있다던가, 그럼 헛걸음을 하면서 또 다른 약국에서 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직접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이 여러 여건상 어려우니 공공기관이 챙겨서 직접 뭐 가정 방문을 통해서라도 전달하는 조치는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상사태 속에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력이 다수를 위한 방역에 집중이 되면서 소수의 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방문 돌봄이 중단되면서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고, 마스크를 대리인이 대신 살 수 있게 한 나름의 배려 정책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해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오늘 짚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은 우선 정보 전달 자체가 제대로 않고 있었던 문제에서 출발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계층의 주요 정보 채널은 명확합니다. 이 직접 자택에 방문하는 사람 또는 아주 가까운 이웃에 있는 마을 사람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대면 접촉을 자제하라는 어떤 공공의 방침하에 모두가 방문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 전달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활동 보조인이나 또는 방문 요양사 등의 어떤 발길을 지자체가 일거에 끄는 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이들의 어떤 생활적 측면의 2차적 피해까지 다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이었다라는 강도 높은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의료인이 아닌 활동가들의 방문 활동을 좀 중단하는 게 필요했다면 그러면 이럴 때는 바로 비상 상황에서 투입할 수 있는 준의료인 수준의 관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비상 인력 투입 체계 시스템이 있어야 됐는데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적을 직접 들어보시죠. 방문자들을 좀 특별 훈련을 시킨다든가 네. 아니면 방문한 순간에는 뭔가 아주 방호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엄격한 그걸 하고 방문 시간을 좀 줄인다든가 기존의 활동 보조인이라든가 방문 요양사들 외에도 좀 그런 전문 인력을 좀 구성을 해서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더라도 네. 다른 여러 가지 가사 지원이나 생필품 공급 등은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서는 전문적인 의료기술을 갖추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는 또 필요한 일상용품이나 서비스가 뭔지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은 평소에 매뉴얼을 좀 숙지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맞습니다. 보건당국 차원에서는 이런 대형 감염병에 대비해서 긴급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이 매뉴얼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런 매뉴얼이 없으니까 지자체마다 각자 대응을 하느라고 혼선을 겪는 것이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는 평소 이런 복지 행정에서 장애인이나 또 독거 어르신 어떤 돌봄의 부분을 우선 이웃이나 마을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 행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델도 이런 대형 감염병 사태 속에서는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또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노하우나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또는 어떤 의지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조치 내용과 수준의 실제가 제각각인 겁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누가 언제 이런 방법으로 취약계층을 직접 돌봐야 된다. 이런 지휘체계 매뉴얼이 새로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매뉴얼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는 장애인을 고려한 대응책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이라는 평가를 해외에서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는 좀 어떤가요, 국 기자? 네, 제가 홍콩 보건복지부가 만든 그 가이드라인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 홍콩에서는 예를 들어 시설 관리인들이 그 감염 관리 훈련을 받은 담당자로 선정을 해서 시설 상황을 아주 면밀히 이제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체온 측정 같은 것도 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귀나 구강, 겨드랑이, 부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체온을 짓는 것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지침 매뉴얼에는 좀 별다른 이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건 없어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남는 상황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이 시시각각 변하는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게 저희 팩트온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